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사법에서 비유하기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를 했지만 추가로 더 학습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에는요,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 화류법, 의성법, 의태법 이렇게 6가지가 있지요. 오늘은 이 6가지를 순서대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은유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은유법은요, 어떤 대상을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의 본뜻은 숨기고 겉으로 비유하는 대상만 제시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A는 B다. 요 형태로 서술을 하게 되죠.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원관념은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보조관념은 호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내 마음이 A가 되겠고 호수가 B가 되겠지.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밑에 거 먼저 보고 다음에 이제 뜻을 알아보도록 할게.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이때도 원관념은 인연이 될 거고 보조관념은 바람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다시 그러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건 어떤 뜻일까?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고요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 있겠고 호수가 얘들아 파도가 치는 바다에 비해서 더 잔잔하고 고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고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해 라는 그 본뜻을 숨기고 그치? 그 호수가 가지고 있는 그 본뜻을 숨기고 겉으로만 그냥 단순히 호수야, 호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은유법입니다. 자, 밑에 거를 한번 보면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뜻 한번 보면 인연은 바람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왔다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은유법은요. 선생님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바람은 그런 뜻 아닌데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은유법은 그런 보통 시에서 많이 나오니까 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앞뒤 문맥을 좀 파악해보고 시인의 정서라든지 이 시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은유법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표현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직유법을 한번 볼 텐데 직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해서 비유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직유법이 사용된 19시에 나오는 구절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말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유법은 그냥 A는 B다 이야기를 했다면 직유법 같은 경우에는 연결하는 말인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인 양 같은 말이 붙어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보면요. 밑에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무엇 무엇 같이 나오고 있지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라는 무엇 무엇 듯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은유법에 비해서 직유법이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 이 네 가지의 표제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의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것, 즉 무생물이나 동식물에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웃거나 울거나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표현할 때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해. 여러분들이 뭐 춤을 추는 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 근데 옆집 강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옆집 강아지가 춤을 추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도 역시 의인법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 또는 그 대상을 가리킬 때 너, 우리, 그 등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의인법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아니 동물인데 너랑 나랑 묶어서 그 동물과 나를 묶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무한테 너는 참 맑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역시 의인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맑고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라고 했을 때 해의 모습을 어디에다가 비유할까? 그렇죠. 맑고 씻은 얼굴에 비유하고 있는 거지. 고운 얼굴에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얼굴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한테 쓰는 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그래서 꽃잎이 지는 모습을 사람 손길, 섬세한 손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건 역시도 의인법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의인법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였잖아. 화류법은요, 이 의인법하고 비슷하긴 한데 다른 점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파도가 운다고 하면 의인법이 될 수 있지만 파도가 으르렁거린다고 하면 요거는 화류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우는 건 어떤 감정이 들어간 행위니까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 으르렁거리는 건 보통 동물에 속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밑에 한번 보세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그래서 어둠을 마치 알이나 새끼를 낳는 모처럼 동물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화류법이다. 그쵸? 밑에 그 소년의 등허리 선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다. 어찌됐든 간에 고구마가 얼굴을 맞부비면서 비에 맞고 있었대. 그러니까 고구마를 살아있는 생명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치? 동물처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화류법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상법하고 의태법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이 없지, 그치? 선생님이 그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의성어라는 거는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로 개가 짖는 소리를 멍멍, 왈왈 한다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로 와장창, 우당탕 이런 것들이 전부 의성어입니다. 빠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 꾀꼬리가 꾀꼴꾀꼴, 시냇물이 졸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의성어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읽는이라든지 듣는 이가 뭔가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의성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언어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의태법 같은 경우에는 뭐였더라? 그렇지. 의태법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나 인간의 모양이나 태도, 행동 등 양태, 즉 상태를 묘사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의태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어는 의성어만큼 의태법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왜 모음과 자음의 그런 규칙적인 교체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 번쩍번쩍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미묘한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 한번 보세요. 저희 아씨 야단 소리에 가슴이 두근두근, 정신이 월렁월렁. 자, 여기 두근두근 선생님이 의태법에 넣어놓긴 했지만 사실 두근두근은 가슴이 뛰는 상태라든지
혹은 그 소리까지 전부 다 두근두근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성어에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두기는 쫑긋, 두누는 도리도리, 꽁지는 오똑, 앞발은 짤뚝, 뒷발은 깡충. 여기서 보면은 두기가 이렇게 쫑긋하고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토끼의 외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의성어나 의태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소한 미묘한 차이를 더 뛰어나게 묘사함으로써 읽는 독자들이 조금 더 현실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들이 생기겠죠? 벌써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부터 끝까지 비유하기를 다 해봤어요.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강조하기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